음.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수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하이드로젠 카운슬이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어, 이 서로 국가 간에 그리고 기업 간에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에어리퀴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공동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201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그 FC 엑스포에 다녀왔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부스 60개를 중국에서 미리 싹쓸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에서도 이 수소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열심히 수소 사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뭐 수소 자동차도 있고 수소 고압기체 저장을 위한 수소 저장 탱크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소 드론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압 수소를 이용한 수소 드론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지게차도 있고요. 뭐 전기 지게차뿐 아니라 수소 지게차도 이미 개발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BMW에서 만든 수소 자동차인데요. 이 잘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싣고 다니는 그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화학결합을 시켜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이 만들어집니다. 순수한 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열 에너지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발전기죠, 사실은.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열을 이용해서 이 실내 공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건 물질로 보면 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적인 아, 뭐이 특강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소 자동차다 이러면 수소 폭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원리가 전혀 다르죠. 수소폭탄은 수소끼리의 핵융합, 앞서서 이제 그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핵융합할 때 약간의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화되면서 이 폭발력을 갖는 게 이제 수소폭탄이었던 반면에 여기 수소 전기 자동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반응 시키지 않습니다. 핵반응을 시키지 않고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쪽으로의 위험성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 안전성이 어떠냐를 비교해 놓은 그런 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다른 연료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표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공기 중 발화 범위는 사실
수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기 중에 수소가 4% 내지 75% 범위에 있으면 발화를 작은 불똥만 튀어도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수소는 잘 아시다시피 매우 매우 가벼운, 가장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누설이 되는 순간 이 발화가 되는 대신에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 붙는다고 해도 폭발하는 대신에 이 화염이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화염이 위로 퍼집니다. 수소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소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안전하다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수소의 장점은 이렇게 많습니다. 먼저 이 수소를 비록 태우더라도 물밖에 안 생깁니다. 수증기 형태가 되겠죠. 물밖에 안 생기고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태우는 게 아니라 전기학적인 반응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웨이스트 프로덕트라고 그랬지만 요 물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그런 오염이 없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CO2도 생기질 않습니다. H2를 산소와 반응을 시키더라도 CO2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기존의 화석연료들은 말씀드렸듯이 CHO 중에서 C를 사용했기 때문에 C를 산소와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린하우스 가스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는 그 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린하우스 가스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디펜던시가 없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인디펜던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산을 분산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75%가 아직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로 볼 때 이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수소다, 이렇게 또 그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그 표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질량당 이 발열량, 에너지량은 아주 크지만 이 부피당, 단위 부피당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아주 최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제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루기 힘들고 사실 많이 안 다뤄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 저장하기도 힘들고 운송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 수소에 또 익숙해지면은 요 방법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새로 요구된다는 게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연료가 C하고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로부터 이 수소를 얻는 방법, 개질 혹은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리포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포밍 하면서 CO2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수소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95% 정도는 이제 화석연료로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2를 공기 중으로 보내게 되면
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 CO2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H2를 추출하고 나서 남아 있는 CO2는 따로 모아서 포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도 역시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을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이제 필요를 하게 돼요.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뭐 수전해를 하더라도 물을 전기 분해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량으로 하면 그 에너지는 조금은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저장할 때 예. 운송할 때 그리고 저장할 때 에너지 로스가 생긴다는 게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점점 보완돼 나가야 될 그런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수소 생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수소 생산은 대부분 95% 정도, 95% 정도 화석연료로부터 얻고 있고요. 4% 정도는 수전해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존 화석연료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출할 때 추출할 때 나오는 CO2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잘 처리하지 않으면 아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48% 정도는 천연가스, 내출 가스로부터 얻게 되고요. 30% 정도의 수소는 오일, 석유로부터 얻게 되고 18% 정도는 아 그러니까 석탄이나 갈탄 이런 탄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수소량은 1년에 117 메가톤 정도가 되고요. 매년 10%씩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불과 5%만이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리포밍을 하거나 아니면 수전해를 해서 하이드로젠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이렇게 화석연료로부터 리포밍을 해서 수소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이죠, 사실은. 요렇게 이제 얻고 요건 이제 생산하는 쪽이고요. 요건 이제 그 소비하는 쪽이에요. 소비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이드로젠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가스와 혼합물로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증기 개질, 스팀 리포밍이라고 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주로 이제 아까 생산면에서도 보셨지만 주로 이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로부터 개질을 해서 리포밍을 하게 되는데 여기 스팀 리포밍이라고 했으니까 수증기가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 700도에서 1100도 C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스팀하고 하이드로카본을 믹스해서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내추럴 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메탄, CH4라는 이 메탄을 물과 이제 반응을 시킵니다. 여기 이제 그 분자식이 나와 있는데요. CH4와 H2O를 반응시켜서 유독가스인 CO2를 만들게 되고요. 수소 분자 3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191kJ 정도, 191.7kJ 정도를 흡수하게 됩니다.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스에 요 정도 열이 가해지게 되면 CO와 그리고 이 물이 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이 CO를 처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금 저온에서 이 CO 130도 되는 저온에서 역시 스팀하고 믹싱을 해서 비슷한 반응이긴 하지만 앞에 비슷하죠. 물을 넣는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CO를 H2O와 반응을 시켜서 이번에는 이제 발열 반응이 됩니다. 발열 반응을 하면서 CO2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 분자 하나를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이 두 단계 과정을 거쳐서 수소 분자 4개를 만들어내고 CO2를 하나 생산하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소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화석연료를 개질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수전의 전기분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이 음극 쪽에서 이제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양극 쪽에서는 산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음극 쪽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포집을 하면 산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개 분자를 수전하게 되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수소 분자 하나 그리고 물 분자 반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 2개를 사용하면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를 얻을 수 있죠. 산소 분자 반 개를 얻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2개를 사용하면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풍력 발전을 한다, 아니면 해상 풍력을 한다, 아니면은 산에서 풍력을 한다 하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P2G, 파워 투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학자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분자식인데요. 이공계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할 때는 효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게 되면 양쪽에 이제 에너지 밸런스가 맞죠. 286kJ 그리고 여기 수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286kJ 요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효율이 100%가 아닙니다. 70%밖에 안 돼서 이 130% 정도 에너지가 인풋이 되면 100%는 수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30%는 손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수전해인 경우에는 효율이 70% 정도 되는 거고요. 리포밍을 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단계별로 하나의 물 분자가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요 경우는 물론 뭐 에너지 밸런스는 100이니까 100%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110%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100% 에너지는 수소에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10%는 우리가 로스가 되는, 잃어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소 분자 하나의 에너지가 1몰의 에너지가 286kJ 정도 되니까 이 아래식에서는 숫자가 달라서 헷갈리실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4개의 분자가 있으니까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인풋은 요 정도, 그리고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 정도.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수전의 경우에는 리포밍의 경우에는 효율이 약 9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소에 그 색깔을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레이 하이드로젠 혹은 그린 하이드로젠 이런 식으로 수소에 색깔을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측에 보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걸로부터 전기를 얻어서 수전해를 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죠. 순수한 수소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용하면 유저가 사용을 하게 되면 H2O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물은 다시 수전을 통해서 H2를 얻고 H2를 사용해서 H2O가 되고 이런 이제 순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면 바이오매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바이오매스를 리포밍해서 개질 혹은 추출을 해서 수소를 얻게 됩니다. 수소를 얻게 되고 그 수소는 이제 똑같은 이제 사이클을 이제 에, 돌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CO2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2는 따로 우리가 포집을 해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게 아니고 따로 포집을 해서 처리를 땅속에 묻든지 아니면 바다 밑에 있는 땅속에 묻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전해가 이제 효율이 70%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전에도 아주 높은 온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토탈 서멀 에너지 리콰이어 되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까만 선입니다. 요 까만 선. 그 인풋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수전의 기계에 들어가는 열량을 합친 게 이제 요 까만 선으로 이제 표시된 에너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들어가는 인풋이 서멀 에너지 인풋이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뭐 핵발전소 같은 데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물음표도 이제 남겨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적인 방법, 아주 이 자연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대로 간단한 방법으로 수소가 생산이 되죠.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랩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이 생물학적으로 H2를 얻을 수 있는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랩 스케일에서 이게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랩 스케일에서 랩에서만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소에 이 칼라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그린 수소죠. 그린 수소. 그린 하이드로젠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 게 얻은 수소를 우리는 그린 수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뭐 100% 그린 수소로 얻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요.
그레이 수소 혹은 블루 수소,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보다 훨씬 낫죠. 의 생산량이 이제 많은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얻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곧바로 수전회를 합니다. 수전회를 해서 수소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진 수소를 그린 하이드로젠, 녹색 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네 가지 수소는 전부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수소입니다. 화석연료로부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게 뭐 블루 수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린 수소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블루 하이드로젠은 뭐냐면 이 화석연료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CO2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CO2를 포집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게 CO2를 대기 중에 날리지 않고 CO2를 그러니까 카본 캡처, 유즈 그리고 스토리지 하는 걸 병행해서 하는 게 블루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CO2가 날아가지 않는 거죠.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CCUS를 이제 병행해서 개질을 하게 되면 그 수소는 블루 하이드로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들이 요 세 가지인데요. 브라운 하이드로젠은 브라운 콜에서부터 얻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호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예,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 표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블랙홀, 그리고 브라운콜. 블랙홀은 이제 석탄, 그리고 브라운콜은 갈탄이라고, 우리말로 갈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재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블랙홀하고 브라운콜을 비교를 해보시면 석탄하고 갈탄을 비교를 해보시면 카본 비율은 석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1.7%가 이 카본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 중에서 이 C를 사용할 때는 카본을 사용할 때는 이 갈탄에 비해서 석탄이 엄청나게 더 좋은 연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석탄이 갈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이 수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수소 입장에서 보면 이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세하게 갈탄이 더 많습니다. 석탄에 비해서 조금 더 수소 함량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산소 함량도 더 높고요. 그래서 이 개질을 할 거면 사실은 그러니까 리포밍을 할 거면 이 비싼 블랙홀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카본이 아니고 하이드로젠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콜을 사용하더라도 값싼 브라운 콜을 사용하더라도 비슷한 오히려 더 수소가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역시 카본 함량은 50%로서 작지만 하이드로젠, 즉 수소는 오히려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각 자체를 이 카본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이나 아니면은 전기기관차, 뭐 산업혁명 시대 때는 전기기관차였잖아요. 전부 카본을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카본을 소비하는 형태에서 수소로 관점을 전환을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카본이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보다는 수소가 함량이 높은 그런 에너지원들이 좀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매스는 이제
산소 함량도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코얼이 이제 이 황 같은 거 이제 비율이 이제 높아서 문제긴 한데요. 이건 태울 때 이제 삭스 등이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추출을 하게 되면, 리포밍을 하게 되면 그런 태우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운 코어를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브라운 하이드로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브라운 코어를 사용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CO2를 포집을 해서 CCUS를 겸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블루 하이드로젠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레이 하이드로젠은 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경우입니다. 물론 CCUS가 없는 경우죠.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 한 48%, 아까 말씀드렸듯이 48% 정도는 이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홀에서 이제 생산되는 하이드로젠은 이제 블랙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블랙홀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가격이 훨씬 저렴한. 근데 또 이 콜에서부터 계속 수소를 얻어내기 시작하면 브라운 콜의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모든 필요한 수소를 다 생산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보고요. 그 중간 단계로서는 최소한 블루 하이드로젠은 해야 되지 않을까, 탄소 포집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CCUS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겸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비용은 더 많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요즘 보집 장치나 처리 장치가 필요 없는 거에 비해서 생산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이 탄소 배출량을 거래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국가 간에 이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고, 또 이웃 나라도 정해져 있어서 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도 팔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가별로 정해져 있으면 기업별로도 탄소 배출량을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탄소를 이제 처리를 해버리면 이제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게 되니까요. 그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혹은 다른 국가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US의 장비비는, 시설비나 운영비는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아예 손해는 보지 않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함으로써 조금은 만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8년 자료밖에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수소 생산 비용입니다. 1kg에 몇 달러 정도가 이제 필요한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얻는 게 가장 비쌉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그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1kg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8,000원 정도,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죠. 8,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1kg 정도 수소를 충전하는데 아, 사실 생산 비용이나 유통 비용까지 합치면 지금 10,000원 정도 받아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이건 순수 생산 비용이고요. 운송 비용이나 뭐 아니면 거기에 또 서비스 비용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한 20,000원 정도는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 보조금 때문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생산 비용은 점점 단가가 낮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생산비가 무지하게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석탄으로 얻는 경우, 그리고 CC 블루 하이드로겐이죠.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는 요 정도, 그러니까 1.5달러에서 3달러 요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게 되죠. 그리고 CCUS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1달러 미만에서부터 3달러 이상까지 그렇게 아, 에, 뭐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넣는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기술 개발하는 데는 이 비용을 낮추는 데는 아직까지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가외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8,000원 정도 주면은 이제 수소 1kg 정도를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수소 충전소에서 넥소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럼 그 정도 1kg 정도 충전을 하면은 넥소로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느냐 하면은 한 110km 정도 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가득 채우면 이제 4만 원이 되고 한 600km 정도를 갈 수 있는데요.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 가솔린보다 경유가 더 싸니까요. 경유를 이제 5만 원 정도 충전을 하면 한 40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 차 기준입니다. 400km 정도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수소 전기차를 타면은 연료비는 좀 더 세이브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소 전기차도 역시 전기차이다 보니까 수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제 구동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연비가 좋아요. 근데 이 고속에서는 연비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전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또 과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100km 이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전기 자동차를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고속에서도 효율이 좋은 그런 모터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 그림은 아까 그림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요건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kg의 H2O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US 달러가 필요한지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에 가깝거나 아니면 따뜻한 지방, 더운 지방이죠. 더운 지방에서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이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생산 비용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인도네시아 제도 같은 데도 덥긴 하지만 생산 비용은 높은 편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태양광이나 아니면 뭐 조력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 뭐 이런 식 그리고 해상 풍력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생산되는 그린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리고 수소의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소 저장 운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장하고 운송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고압기체 수소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압력을 높여서 지금 요게 이 두 번째 그림이 지금 200기압, 300기압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완화시키긴 했는데요. 또 상향시키긴 했는데 200기압짜리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보여드리는 거리입니다. 이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 트레일러에 튜브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 튜브를 이 충전소에 갖다 줘요. 그럼 어, 지금은 이제 300기압, 최고 300기압, 300기압짜리 이 수소 튜브를 충전소에 두고 거기서 좀 더 가압을 시켜서 한 900기압까지 이제 가압을 시킵니다.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가압을 시킨 다음에 그 통을 이제 버프 탱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프 탱크에 900기압짜리 고압 수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충전을 원하는 수소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 차압에 의해서 프레셔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하 40도 정도로 냉각을 시킨 그 고압가스를 아, 이 자동차의 연료통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밸브를 통과해서 이제 낮은 기압, 그러니까 900기압에 비해서는 낮죠. 여기 최고 기압은 좌측에 보시는 이제 여기 이제 넥소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고압기체 탱크입니다. 이 탱크의 최고 900기압으로 이제 넣기 위해서는 이제 더 높은 압력의 버프 탱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야. 그래서 허용되는 온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주입을 할 때 온도를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40도로 이제 낮추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법은 금방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두 그림이잖아요. 이 두 그림과 같이 이 고압 기체 상태의 수소로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 액화수소. 액화수소를 이용해서 이 탱크롤이죠. 그러니까 이건 2, 300기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탱크롤이는 3기압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3기압 정도 되는 탱크롤리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00기압짜리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대략 200kg 정도 실을 수가 있는데요. 한 튜브에 한 200kg 정도 실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건 한 120kg, 기껏해야 120kg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아예 비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기압 정도로 다시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단에서 압력이 낮으면은 900기압으로 가압이 되질 않거든요. 그 비율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최고 300기압짜리 그 튜브를 충전소에 두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강릉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압력이 이렇게 2, 300기압 정도의 그런 고압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기압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100기압이 안 되는 상태로 였는데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요. 요건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액화수소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압 이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시내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 고압가스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고압가스가 들어오는 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액화수소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3겹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은 안정성의 문제는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부피당 에너지 밀도예요. 질량당 에너지 밀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건 이제 이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고압 기체든 아니면 액화수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낮죠. 그중에서도 이 고압 기체인 경우가 에너지 밀도가 더 낮죠. 더 많이 낮습니다. 그나마 액화수소인 경우에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고압 기체에 비해서 조금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넥소에 들어가는 이 탱크에 대해서는 뒤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액화수소는 장점만 말씀드렸네요. 이 3기압밖에 안 돼서 압력이 높지 않아서 이제 그 안정성이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액화수소 온도 자체가 영하 253도예요. 그래서 외부하고 대기의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거의 300도 정도 되는 큰 온도 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이 3기압짜리 액화수소 요건 이제 탱크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경우에는 요렇게 700기압으로 가압했을 때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또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압력이 낮다는 장점,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 수소 형태, 이거는 뭐 액화수소를 더 온도를 낮춰서 고체 수소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금속 합금의 수소를 저장하는, 여기 마지막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요건 이제 흡착하고 분리하는데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